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40대부터 우리 근육은 매년 1%씩 조용히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을 때처럼 운동하는데 효과는 없고 몸만 아프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근육은커녕 관절 건강까지 이룰 수 있거든요. 40대 이후의 몸에 맞는 완전히 다른 운동 규칙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40대 이후 우리 몸의 변화 때문에 왜 근육 운동 전략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규칙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이제 근육 만들기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하지만 여러 연구를 보면요, 80대 심지어 90대 어르신들도 저항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저항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은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40대 이후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고 오히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20대 때의 몸이랑 40대 이후의 몸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방식 그대로 운동하는 건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차하면은 부상 위험만 높일 수 있어요. 더 똑똑하고 더 계획적인 접근. 이게 바로 40대 이후에 맞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몸이 20대랑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현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40대부터 근육의 양과 힘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매년 한 0.5%에서 1% 정도씩 줄어들다가 50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연간 1에서 2%까지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 크기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근육의 질, 즉 퀄리티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근육 세포 자체의 숫자 그리고 크기가 줄어들고요. 특히 짧은 순간에 파워를 내는 순발력 근육 세포가 더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근육 세포 사이에 지방이 끼기도 하고 몸 안에 염증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지거나 호르몬 변화 같은 것들 때문에 근육의 질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변화로 단백동화 저항성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나이 든 근육은 이제 근육을 만들 시간이야 하는 신호에 젊을 때보다 둔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거나 운동을 하면 몸에서 근육을 만들라는 명령 신호를 보내는데 젊은 근육은 이 신호를 아주 잘 알아들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이 신호를 잘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약간 그 수신감도가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거나 아니면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젊을 때만큼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단백질을 먹거나 운동작을 좀 더 강하게 주는 식으로 근육이 알아들을 수 있게 더 센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운동하고 나서 그 회복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운동이라는 게 사실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일부러 주고 그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회복 과정 자체가 훨씬 느려지고 효율도 떨어져요. 그래서 젊을 때는 며칠 쉬어도 이제 금방 회복되는데 40대 이후에는 아프거나 다쳐서 운동을 쉬면 근육량이나 기능이 눈에 띄게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심하면 아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근육이 힘을 내도 그 힘이 뼈로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워지고 부상 위험도 커지게 되죠. 다행인 점은 꾸준히 저항 운동을 하면 이런 힘줄을 다시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근육통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실제로 중장년층은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근육통을 덜 느끼거나 아예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통증이 덜하다고 해서 근육세포 수준에서의 회복까지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실제 근육 속에서는 회복이 아직 더디게 진행 중인데 겉으로 안 아프다고 해서 계속 강하게 몰아붙이면 피로가 누적되고 그리고 결국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오버트레이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이 작은 부상조차도 영구적인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상 예방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거죠. 정리하자면 40대 이후 우리 몸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 여전히 충분히 강한 운동 자극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총량은 줄었고 회복 능력도 떨어졌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상반된 조건을 잘 조율하는 게 핵심이에요. 무조건 더 무겁게, 더 많이, 더 자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더 똑똑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근육에는 효과적인 성장 신호를 꾸준히 주는 이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바로 운동 기술, 프로그램 설계, 장기 계획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번엔 그 중에서 첫 번째 핵심 전략인 운동 기술 최적화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0대 이후에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산이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건강한 관절 그리고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운동 기술은 어떻게 하면 부상 위험을 줄이면서 목표 근육에 정확하고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더 신중한 웜업, 느린 이완 동작, 그리고 하단 정지를 통해 관절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웜업은 진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운동 루틴의 가장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웜업을 통해서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늘리고 체온을 높여서 그 관절의 가동 범위를 미리 확보해야지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운동 전에 가만히 서서 근육을 늘리는 이런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최근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실내 자전거나 빠르게 걷기 같은 그런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살짝 덮인 다음에 그날 운동할 부위랑 관련된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운동 동작의 속도, 즉 템포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이완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완 동작이란 무게를 버티면서 이 근육이 쭉 늘어나는 구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에서 바벨을 가슴 쪽으로 내리는 동작, 스쿼트에서는 앉는 동작, 요게 해당됩니다. 이 구간을 의식적으로 한 2초에서 한 5초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게를 천천히 내리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점이 있는데요. 첫째, 그 근육이 힘을 받고 있는 총 시간, 즉 타임 언더 텐션이 길어져서 근성장 신호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돼요. 둘째, 노화된 힘줄이나 관절에 가해지는 순간적인 충격을 줄여줘서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스쿼트나 벤치프레스처럼 근육이 최대로 늘어난 지점에서 한 1에서 2초 정도 의식적으로 멈추는 하단 정지 기술도 매우 유용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사용하려는 반동, 즉 튕겨 올라오는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서 힘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오직 근육의 힘만으로 무게를 통제하게 만들어서 운동의 안전성과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한 10회 이상의 고반복 훈련에 집중하라는 건데요. 이게 좀 무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근육을 키우려면 무조건 무겁게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세트 마지막에 실패 지점에 가까울 정도로 충분히 노력한다면 아주 무거운 무게로 하는 저반복 훈련이나 가벼운 무게로 하는 고반복 훈련이나 이 근육이 커지는 근비대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 이게 요즘 정설입니다. 따라서 40대 이후에는 굳이 관절에 부담 가는 무거운 무게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회에서 20회 사이 또는 그 이상의 반복 횟수를 주로 사용하면 관절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면서도 근육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극은 안전하게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자극 대 피로 비율, SFR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은 운동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정 운동이 근육에 주는 성장 자극
대비 몸 전체가 느끼는 피로의 비율, 이걸 따져보는 개념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운동은 최소한의 피로로 최대한의 근육 성장 자극을 얻어내는 운동, 즉 SFR이 높은 운동입니다. 이 SFR 개념은 회복 능력이 저하된 40대 이후에 특히 더 중요해져요. 예를 들어서 바벨 스쿼트는 훌륭한 하체 운동이지만 척추 부담과 전신 피로가 큰 반면에 레그 프레스나 핵 스쿼트 같은 머신 운동은 척추 부담 없이 하체 근육에 비슷한 자극을 줄 수 있어서 많은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SFR을 가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인화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운동을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면서 내 몸과 목표에 가장 잘 맞는 나만의 고효율 운동 목록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중한 웜업, 통제된 반복 속도, 현명한 반복 횟수와 운동 선택 같은 기술들은 이 단순히 개별 운동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훈련 수명 자체를 늘려줍니다. 훈련 수명이란 이제 우리가 부상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 요걸 의미를 하는데요. 40대 이후의 근육 성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같아요. 그래서 부상 없이 1년, 5년, 10년 이상 꾸준히 이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안전과 효과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느린 이완 동작은 근성장 효과를 높이고 관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반복 훈련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또 피로를 줄이는 고효율 운동 선택은 더 나은 회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훈련을 가능하게 하죠. 40대 이후 근력 운동에서는 가장 안전한 길이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신중한 웜업으로 몸을 준비시키고 통제된 반복 속도로 관절을 보호하고 현명한 반복 횟수 그리고 내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이 모든 기술은 부상 위험을 극적으로 낮춰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상을 피하는 거, 이거야말로 회복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몸이 근육 성장이라는 긴 여정을 중단 없이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상 위험은 줄이면서 근육에 정확한 자극을 주는 그런 운동기술 최적화 전략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40대 이후 근육 성장에서 어쩌면 기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회복,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훈련 계획을 짜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40대 이후 근육 성장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바로 회복입니다. 운동량과 횟수, 무게를 올리는 거, 쉬는 것까지 전부 이 회복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운동의 양과 횟수, 즉 볼륨과 빈도에 대한 규칙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운동 볼륨, 다시 말해서 총 운동량이죠. 이게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동력인 건 맞아요. 근데 이 4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이 그 회복 능력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볼륨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거나 심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유효량, 그러니까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적은 운동량으로 시작하는 게 좀 현명한 접근입니다. 대부분 연구들을 보면 보통 한 근육 그룹당 일주일에 한 10세트 내외? 이 정도가 효과적인 시작점으로 많이 제시됩니다. 다음은 운동 횟수, 즉 빈도입니다. 만약에 주간 총 운동량이 같다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 이걸 2번 이상으로 나눠서 하는 게 근육 성장에 더 유리하다. 이런 결과가 지금 계속 꽤 일관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일주일에 총 한 12세트 한다고 치면요. 월요일에 12세트 다 하는 것보다 월요일 6세트, 목요일 6세트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빈도를 높이는 거의 진짜 이점은요. 볼륨의 효율적인 분배에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세트를 하면 후반부에는 아무래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자세도 좀 흐트러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쉬운데 이걸 나눠서 하면 매 세션마다 피로도를 낮추고 각 세트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운동을 새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조정한다면 각 주요 근육 그룹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요. 한 번 운동할 때마다 한 4세트에서 6세트 사이, 그러니까 주간 총 한 8세트에서 12세트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시작점이고요. 개인의 회복 속도나 생활 여건에 따라서 당연히 조절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근육 성장에 꼭 필요한 그 점진적 과부하, 즉 무게를 점차 늘려가는 방법인데요. 근육이 계속 성장하려면 당연히 운동이 점진적으로 어려워져야 돼요. 이게 바로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인데, 다루는 무게를 늘리거나 아니면 같은 무게로 횟수나 세트를 더하는 식으로요. 이건 나이랑 상관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이 무게를 늘리는 과정에서 특히나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강해지는 속도보다 우리 관절이나 힘줄 같은 이런 결합 조직들이 부하에 적응하는 속도가 더 느리거든요. 젊을 때처럼 막 의욕만 앞서가지고 이제 무게를 팍팍 올리면 근육보다 이제 관절이나 힘줄에 먼저 무리가 와서 다치기가 쉬워요. 여기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 바로 마이크로 로딩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주 작은 단위로 무게를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0.25kg, 0.5kg 아니면 1kg 같은 아주 작은 원판들을 사용하는 거죠. 보통 그 헬스장에 있는 제일 작은 원판이 1.25kg이나 뭐 2.5kg이잖아요. 이걸 양쪽에 끼우면 한 번에 2.5에서 한 5kg 정도 무게가 늘어나게 되는데 젊을 때는 이 정도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관절에 갑작스러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 로딩을 활용하면 아주 미세하게 정말 티 안 나게 무게를 올리니까 관절이나 힘줄에 가해지는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하게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변화가 아주 미미하게 느껴질 수는 있죠. 하지만 꾸준히 이걸 지속하면 한 달이면 1kg, 또 몇 달이면 몇 킬로 이 증량을 아주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부상 없이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는 거잖아요. 이 마이크로 로딩이 바로 그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무게 올리다가 부상당하면 뭐 몇 주, 심하면은 몇 달까지 운동을 쉬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장기적인 근성장에 훨씬 큰 손실인 거죠. 따라서 40대 이후에는 빨리보다는 꾸준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마이크로 로딩을 통해서 안전하게 점진적 과부하를 실현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규칙으로 휴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4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이 보내는 그 피로, 통증 신호가 예전만큼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젊을 때는 운동하고 나서 이제 근육통 심하면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알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통증은 덜한데 피로는 몸 안에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이게 한계를 넘어서면 갑자기 부상으로 빵 터지거나 아니면 뭐 이유 없는 무기력감, 운동 수행 능력 저하 이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의 회복은 느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계획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디로드입니다. 디로드는 말 그대로 부하를 줄인다는 뜻인데요. 의도적으로 훈련 강도나 운동량을 확 줄여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그 계획된 휴식 주간을 말합니다.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 꾸준히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디로드 기간을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기간 동안 운동을 아예 쉬는 건 아니고요. 평소 들던 무게 한 50에서 60%그 정도로 가볍게 하거나 세트 수를 한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몸이 막 지쳤다고 느낄 때 쉬는 그 반응적 디로드보다 아직 괜찮다고 느껴지더라도 미리 계획된 주기에 따라서 쉬는 선제적 디로드가 누적된 피로를 관리하고 부상을 예방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긴 휴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훈련했다면 그 다음에는 한 2주에서 길게는 4주 정도의 적극적 회복 기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제 저항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의 강도나 빈도를 대폭 낮추거나 잠깐 멈추고요. 대신 가벼운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요가, 등산 같이 평소에 좀 즐겨왔거나 아니면 해보고 싶었던 다른 신체 활동을 즐기는 거죠. 이게 신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사실 심리적인 재충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 근육 성장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지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적극적 회복 기간을 통해서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새롭게 하고 장기적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육을 키우는 노력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식단 전략, 흔히 말하는 벌크업에 대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려면 섭취 칼로리가 소모 칼로리보다 많은 이 칼로리 잉여 상태가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이 칼로리 잉여를 어떻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린 매스업 전략이 거의 유일하게 건강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린 매스업은 하루에 우리 몸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칼로리보다 한 250에서 한 500칼로리 정도만 추가로 섭취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그냥 칼로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영양가 높은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서 지방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근육량을 서서히 늘려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더티벌크라고 부르는 방식도 있는데요. 더티벌크는 하루 필요량보다 500칼로리, 심하면 1000칼로리 이상을 초과해서 먹고 피자나 햄버거 같은 고칼로리 가공식품도 가리지 않고 먹어서 체중을 아주 빠르게 늘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체중은 빠르게 늘겠지만 이 경우에는 근육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체지방도 함께 급격히 증가하게 돼요. 40대 이후에 이런 공격적인 방식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야 됩니다. 특히 급격한 체지방 증가는 나이가 들면서 이미 높아진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의 위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과도한 체지방이 40대 이후에 왜 더 위험할까요? 과도한 체지방, 특히 복부 내장 사이에 끼는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분비하는 아주 활동적인 조직입니다. 마치 몸 안에 염증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은 우리 몸을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로 만들어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서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 위험을 높이는 요인인데 여기에 과도한 내장 지방까지 더해지면 정말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높은 내장 지방은 고혈압, 고혈당, 또 혈중 중성지방 증가, 좋은 콜레스테롤 감소 같은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일으키면서 대사증후군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아주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과도한 체지방이 유발하는 만성염증,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근육 성장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단백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려는 신호에 둔감해지고 운동 후 회복 능력까지 떨어뜨린다는 거죠. 즉 체지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지면 근육 만들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40대 이후의 체지방 관리는 단순히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 근육 성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체지방률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은 기준으로 제시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잘하고 있는지,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운동과 식단 조절은 우리 몸에 가해지는 굉장히 강력한 개입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노력들이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마치 자동차 정기 검진 받듯이 우리 몸 상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근육과 건강, 이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현재 몸 상태를 존중하고 또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서 회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런 현명한 접근만이
부상 없이 꾸준히 근육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